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조고요. 전체 관람가와 음악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거 좋아하는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저희 이번에는 지난 화 노에 이어서 영어파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댓글 먼저 읽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팟빵에 글로리 님이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듣게 돼서 과거편까지 재밌게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헌트편에서 알탕 영화라는 워딩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셔서 검색을 해보셨는데 그렇게 가볍게 쓸 단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의견 남겨주셔서 저희 멤버들도 다 동의하는 바에 그 헌트편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했고요.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다음 댓글도 읽어볼게요. 글렌짱님이 헌트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후기가 너무 좋아서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찜 정도셨다고 저랑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휴, 다행이에요. 저와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이 강했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밀도가 높았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글렌짱님의 문생도 남겨주셨는데 요즘 워킹데드 시즌 11 보고 계시다고. 근데 오랜만에 대리를 봤는데 대리를 완전 외국판 손석구 같다고 좋아하신다고. 아, 나 그거 보고 너무 빵 터졌어요. 근데 너무 제가 뭔지 알 것 워킹데드를 안 같아. 봐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동의해요, 진짜. 너무 비슷한 느낌. 손석구 재질의 그런 약간 인물이 해방일지의 나오나요? 손석구 재질. 뭔가 그런 느낌? 잭꿀님이 외계인 편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염정아 배우님 너무 귀여우시다고 그리고 추천해주셨던 수린당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꽁지가 저번에 문생 때 추천해줬던 작품이죠. 수린당. 그리고 낙지버거님은 헌트 보시면서 낙지버거님이 외국인인 줄 아셨다고 너무 안 들려가지고 잘 안 들렸어. 네, 잘 안 들리는 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집 와서 영화 후기 보고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까날님도 헌트편 댓글 달아주셨는데 여성 캐릭터 비중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 활용을 잘한 이런 류의 영화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백델 테스트는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트 정도 되는 여성 캐릭터 활용으로 감독이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이 한국 영화에서 얼마나 여성 캐릭터가 홀대받는지 잘 알 수 있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 저도 정말. 동의하는 공감합니다. 바입니다. 네, 그럼 댓글 여기까지 읽고요. 이번 주 문생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문생은 전데요. 바쁜 일이 좀 끝나고 시간이 생겨서 시리즈를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리즈 약간 시간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아마존 프라임에서 새로 신규 시리즈가 런칭이 됐는데 그들만의 리그라는 8부작 시리즈가 있어요. 오. 옛날에 나왔던 동명의 원작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전 원작은 안 봤거든요. 혹시 아직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라는 제목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봤더니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가니까 일자리들을 남자 대신 여자들이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리그도 멈추게 되면서 여성 프로야구 리그가 생긴 거죠. 남자들이 야구를 이제 못하니까 여자들 프로 리그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 여성 선수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물이에요. 제가 사실 스포츠물에도 별 관심 없고 아마존 프라임도 원래 결제해서 보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접할 그게 없었는데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달시 카든이라고 굿플레이스의 제니스로 나온 배우분이에요.
제가 굿플레이스를 엄청 재밌게 봤고 거기서 제니 캐릭터를 진짜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굿플레이스 다 보셨나요? 네. 안 봤어요. 되게 매력적인, 그쵸. 제가 진짜 제일 재밌게 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인간이 아닌 그 무슨 캐릭터를 해야 되죠? 어떤 자비스 같은 애라고 해야 되나? 자비스. 약간 AI도 아니고 뭔가 신도 아니고 뭔가 모든 걸 그러니까. 관장하는 똑똑한 어떤 아, 그렇죠. 자비스죠. 자비스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왔던 분이 여기서 이제 야구 선수로 나오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냥 단순히 배우에 대한 궁금증으로 찾아봤다가 여성 스포츠물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고 코미디 요소도 너무 많고 여성 간의 연대가 주제다 보니까 보면서 막 너무 기분도 좋고 재미있는 장면도 많고 인종, 성정체성 막 이런 원작에선 다루지 않았던 되게 새로운 영역도 많이 다루고 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직 끝까지는 안 봤는데 왠지 끝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오늘 문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영화는 옛날 건데 그걸 리메이크해서 이번에 8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에서밖에 못 보니까 조금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점에서 오늘 문생으로나마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제 취향에는 아주 잘 맞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오늘 영업할 영화들은 지난 노베에 이어서 크리처 영화를 영업해보기로 했는데요. 노베는 이제 진자켓이 나오죠. 눈처럼 생긴 비행 접시처럼 생긴 하지만 생명체인 진자켓처럼 어떤 기묘하거나 기괴하거나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영화를 소개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네 편 각각 한 편씩 가지고 오셨는데 키워드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뭔가 크리처 영화에 조예가 있을 것 같은 창마 먼저. 왜죠? 뭔가 무섭고 약간 내 징그러우면. 생각에 이 쫄보들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무서운 게 있으면 다 나랑 붙이는 것 같아. 그럼요. 참나. 저는 동굴입니다. 동굴? 동굴. 동굴? 케이브. 동굴. 케이브? 네, 케이브. 케이브는 아니에요, 영화. 동굴이 동굴. 동굴. 그럼 새우는? 저는 그러면 물로 할게요, 물. 물. 꽁치 키워드 말씀해 주세요. 아기. 아기요? 아기 크리처? 섬뜩. 저는 국가. 국가 크리처? 아주 그냥 기대되는 크리처 다 구만요.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아. 제가 궁금했던 동굴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영화인지 저 설명해 약간 주세요. 고전을 들고 왔어요. 클래식입니다, 아주. 오, 네, 이런 크리처, 특히 이제 공포가 가미된 크리처물에서는 아주 클래식한 그런 영화를 들고 왔고요. 바로 디센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공포 영화 아니에요? 공포 영화 같은 거죠, 뭐. 네. 같은 거예요? 공포 영화? 공포 영화죠. 공포 호러, 뭐 스릴러. 노보다 뭐 무섭다? 일단 노보다는 무섭다. 그건 노브는- 공포지. 노브는 무서운 영화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노브는 제가 지금 서스펜스 포스터 봤거든요. 포스터? 영화였고. 네. 포스터부터 굉장히 무섭다. 너무 호러인데, 이거. 피칠감을 하고 있다. 이건 공포 영화 맞다. 디센트는 공포 영화고 오키. 공포인데 공포, 크리처, 스릴러, 액션, 탐험 뭐 이런 류의 아이고, 뭐 많은데요. 영화입니다. 네, 2005년 영화고요. 닐 마샬 감독의 작품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랑 되게 많아요. 옛날 영화라서 그런지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디센트 뜻은 내려간다, 하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이제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센트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이름이 사라고요. 여자예요. 1년 전에 가족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함께 차에 있던 남편과 딸을 한 번에 잃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우울증으로 삶이 이제 망가지고 있던 나날들. 이제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라를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주변에 되게 친한 친구들 5명이 있어요. 다 여자 친구들이고 아마 대학생 땐가 이런 약간 모험, 탐험 이런 동아리 같은 데서 만났던 것 같아요. 클라이밍이나 이런 거 하는.
이 친구들이 제안을 해요. 우리 이런 기분 전환도 할 겸 동굴 탐험을 떠나자. 그래서 5명과 이 사라 6명이서 동굴 탐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장비를 다 챙겨요. 여기가 동굴 탐험이 있고 우리가 어디 왜 무슨 광명동굴 가면은 걸어서 옆에 막 빛의 축제 하는 그런 트레킹이 아니라 진짜 클라이밍도 하고 막 뭐랄까 막 암석을 이렇게 타는 그런 동굴 탐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출구를 찾아서 나와야 하는데 어쩌다가 그런 안내 책자, 관광책에도 없는 낯선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동굴에 들어갔는데 들어온 입구 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출구를 찾아 떠나야 되는 거죠. 동굴을 탐험해가지고 직접. 그래서 이 6명의 여자 친구들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 진짜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라는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엄청 악몽을 자주 꿔요. 자주 꾸고 신경이 되게 좀 안 좋기는 해요. 되게 쇠약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사라의 눈에 이 탐험을 하는 도중에 약간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어떤 존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뭔진 잘 모르겠어. 뭐가 보여? 엄청 빨라. 뭔지 잘 몰라. 근데 이걸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친구들은 너가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고 자꾸 이상한 걸 본다. 신경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이제 달래죠. 그래서 출구를 막 계속 찾아 헤매. 근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뭔가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 같은 전 탐험가들의 흔적만 발견돼요. 출구는 안 보여. 뭐 계속 그런 것들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영화고요. 과연 이 사라가 동굴 안에서 본 게 실존하는 걸까?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은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이제 공포 영화답게 갖고 있는 장점은 엄청 좁은 곳에서 벌어져요. 동굴 안이 이제 좁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공포, 약간의 그 폐소공포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내내 이어진 이런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스펜스는 첫 번째, 일단 그냥 대자연 앞에서 생존 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서스펜스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사라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보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마주치는 알 수 없는 괴생명체, 이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극이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이 친구들의 비밀이에요. 역시 인간이 제일 무섭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는 쫄깃쫄깃함이 엄청 영화를 진짜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 세 개가 나를 후려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서 내부의 연출이 엄청 현실감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들이 탐험 이런 관련 동아리였다 보니까 실제로 안에서 막 클라이밍도 하고 암석 잡고 오르고 막 매달리고 뭐 줄을 끊고 막 건너가고 기어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 6명 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근육도 엄청 막 멋있고 막 멋있으면서도 쫄깃하면서도 감탄하면서 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처의 어떤 존재를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흥미로워. 연결하면. 다 보고 나면 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저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동굴 속의 크리처가 어떤 크리처인지 얘기해 주시면 스포예요?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궁금한데. 그럼 보고 봐야지. 아, 근데 못 보겠어서. 못 보겠어서. 뭐 힌트만 드리면 뭐 동굴은 어둡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고 어쨌든 여기가 다른 탐험가들도 왔던 흔적이 또 있고 습하죠, 보통. 그런 포인트도 있고 되게 그런 거를 잘 환경적인 요소들을 잘 살린 그런 크리처 기획이라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 소름 끼쳐. 무서워. 생각하면. 아이고. 창마가 보기에 우리 정도의 쫄보가 볼 수 있다 없다? 솔직히 난 못 보는 영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볼 수 있지. 그렇게 하지 그걸 말고.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 솔직히 말해봐요. 일단 제 생각에는 공포로만 따지면은 유전보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서스펜스가 진짜 커요. 그러니까 스릴러가 더 큰 거죠. 왜냐면 이 내용 구조 자체가 뭐 탐험을 하고 생존을 하고 막 이런 거니까 거기서 오는 쫄깃쫄깃함이 되게 크죠. 의심스러워. 근데 그 호러 이 안에 특집에서 호러 특집에서 2명이 가져왔던 것보다는 훨씬 무섭죠, 당연히. 보세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면 저 이제 축축한 동굴 얘기 들었으니까 물 들어볼게요.
같이 축축한 영화입니다. 네, 촉촉하게 가보시죠. 네,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정말 치열했던 네, 영화다, 이거 드디어. 진짜. 정말. 아유, 정말 치열했다. 내가 쟁취하고 말았다. 아니, 원래 저희 멤버들이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주제 정할 때마다 나 이거 할 거다 다 찜하고 막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영화가 안 해놓고- 올라왔었지, 근데. 그쵸. 그 비슷하게 영화 주제에 배치랑 맞아요, 맞는 게 없었어가지고. 없었죠. 어. 하지만 카톡방은 빨리빨리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 저희가 몇 번 영화들 소개시켜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나이트메어 엘리 한 번이었나? 아무튼 그 다크 판타지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영화고요. 2017년, 18년 이렇게 해서 개봉들이 됐었고 뭐 아카데미 작품상, 뭐 감독상, 음악상 뭐 난리 났었어요. 그때 다 상을 되게 많이 받았던 되게 좋은 영화였고 셀리 호킨스, 마이클 셰넌, 옥타비아 스펜서 등 그래도 얼굴 보면 되게 익숙한 배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감독이 되게 신비하고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뭐 이런 판타지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그 잘하는 걸 잘하셨다. 딱 이런 영화였고 좀 어른 동화 느낌이 좀 잘 살아있는 그리고 또 로맨스가 조금 더 첨가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쉐이프 오브 워터 한 다음에 사랑의 모양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붙었었어요.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 어울리는 영화기도 한 것 같아. 근데 그러네요. 19금이야. 네. 그 배경은 그 미국이랑 소련이 왜 한창 우주 경쟁이 막 이렇게 불붙던 그런 시기예요. 뭐 50년대, 60년대 약간 이런 쪽. 이제 셀리 호킨스가 연기한 주인공 엘라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극장 같은 데 위에 딸린 집에 이렇게 혼자 살면서 그 미국 쪽에 있는 우주연구소의 청소부로 일하는 여성이거든요. 되게 다정하고 상냥하고 되게 이웃들하고 되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애를 좀 갖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듣는 건 되게 잘하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수어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이웃이랑 조금 놀다가 다시 자고 이런 식으로 되게 불만거리도 없고 그냥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하는 연구소에 어떤 이상한 생명체가 오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일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생명체가 좀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이너라고 해야 되나 좀 물고기 같이 생겼어요. 근데 좀 인간에 가까운 형태이기는 한데 또 이런 괴 생명체가 그 우주연구소에 이송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약간 좀 특이하긴 했는데 이 생명체를 데려온 사람이 이 마이클 셰넌이 연기한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인데 이거 되게 무례하고 불쾌해요, 늘. 이 사람이 막 데려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마존에서 잡아왔다. 이 양서류의 인간을 막 거기 원주민들이 무슨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되게 뭔가 하대하고 무시하는 말투로 계속 말하면서 이제 이 생명체를 우주 연구에 도움이 될지 또는 얘를 보낼 수도 있을지 뭐 이런 게 가능성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려고 이제 데려온 거죠. 근데 뭔가 되게 이 생명체를 되게 경계하고 되게 싫어해, 적대. 그래서 조금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해지는데, 근데 이 엘라이자가 이렇게 청소를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송되는 걸 본 거거든요. 근데 뭔가 처음부터 이 생명체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되게 좀 무섭다기보다는 호기심이 더 동하는 그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되게 궁금하니까 혼자 이렇게 점심시간 같은데 몰래 글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먹는 계란 같은 것도 이렇게 되게 하나씩 줘보면서 되게 무서워하지도 않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진짜 무서운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쵸? 정말 이 생명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막 계란도 주면서 이제 수어로 이게 뭐 계란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또 신기한 게 이 생명체가 처음에 이송되올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섭게 이렇게 했는데 엘라이자한테는 또 되게 얌전한 거예요. 이게 다가가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계란도 잘 받아먹고, 심지어 이 수어로 알려준 계란이라는 말을 자기가 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소통이 가능한 생명체인 거죠. 언어라는 것도 약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오냐에 따라 자기도 약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생명체인 거죠. 이게 어쨌든 첫인상이 되게 좋으니까 둘 다 점점 엘라이자가 자주 찾아가면서 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몰래 몰래. 그래서 하루는 뭐 LP 플레이어 이렇게 막 들고 가가지고 음악이라는 것도 처음 들려봐주고 막 이것도 음악이야 막 수어를 알려주고 되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제 친해지는 걸 보여줘요. 엘라이자가 나중에는 어떤 친구라기보다는 약간 사랑의 감정처럼까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엘라이자의 이렇게 비밀스러운 점심 시간을 한 사람이 딱 알게 되거든요. 연구원인데, 그러니까 이 연구원도 이 생명체를 연구를 하면서 어떤 우리와 아주 다르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경외심 같은 거는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스트링랜드 같은 사람은 인간과는 다르고 미개한 짐승이고 어떤 연구를 위해선 죽여도 괜찮고 막 이런 입장이라면 이 연구원은 그래도 얘도 생명이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런 경외심 같은 게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약간은 엘라이자를 지켜보면서 상부에 보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원한테도 약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이 연구원의 비밀과 엘라이자와 뭐 이렇게 다 엮여가지고 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화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엘라이자한테 그냥 즐겁게만 일상이 그냥 되면은 좋은데 이제 스트링랜드라는 이제 빌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이 생명체를 그대로 냅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때리고 막 말도 막 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되게 과학적으로 이 생명체를 다룬단 말이죠. 막 전기 충격기로 막 계속 막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생명체가 공격을 해가지고 스트링랜드가 손가락을 잃어요. 그래서 더 열받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얘를 해부를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되게 막 나가는 사람인 거죠. 해부를 해라. 그래서 장군한테까지 막 허락도 받았어. 그러니까 엘레이저가 또 이 사실을 안 거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 말도 못하고 체구도 진짜 아담하고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이 엄청나게 덩치도 큰 생명체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물도 있어야 되는 이런 생명체인데 그리고 이후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되게 궁금해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영화고요. 이후에 또 재미있는 줄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길레르모 델 토로 딱 했을 때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잘 드러나 있는 영화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로맨스가 추가된 게 좀 더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 되게 어둡고 축축하고 막 초록색 막 이런 거 일색이긴 한데 기분이 안 나빠 뭔가. 맞아. 그리고 뭔가 아련해 슬픈 느낌도 맞아. 들면서 그냥 동화 같은 느낌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느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음악이에요. 진짜 음악이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최고예요. 저는 아직도 이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약간 나올 정도로 너무 정말 아련한 음악인데 그러니까 이 음악 감독이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뭔가 판타지, 뭐 동화적이고 신비하고 또는 뭐 오페라 좀 이렇게 써서 하는 그런 음악은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능력이 좋으신 그런 감독님이고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메인 멜로디가 있잖아요, 음악. 그게 지금 너무 좋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되게 슬프고 아름다운 감정을 만드는 그런 음악들. 그래서 음악이 다 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음악이 되게 좋은 영화고 또 크리처 영화니까 크리처 디자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크리처 디자인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양서류 쪽을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개구리라던가 그러니까 물고기류를 약간 조금 잘 못 보는데 근데 약간 그런 징그럽거나 축축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뭔가 인간과 더 가까운 느낌으로 잘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괴물 보는 느낌보다는 조금 인간이랑 비슷한 생명체. 그래서 좀 거부감도 덜하고 이입이 좀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게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약간 좀 이게 엘라이자가 여성이고 아마 이성애자겠죠? 그런 주인공이다 보니까 약간 건장한 성인 남성의 이런 디자인인 거야. 그래서 약간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엘라이자가 이 생명체한테 매력을 느끼는 그게 되게 납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잘했는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크리처 연기를 한 사람이 더그 존스라는 배우인데 크리처 전문 배우로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길레르모 델 토로랑 8번을 같이 했대. 거의 무슨 괴물이 하도 많이 페르소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페르소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 영화가 되게 노골적으로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노골적이야. 근데 또 신기한 게 이 동화적인 분위기는 해치지 않아요.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뭔가 아니면 조금 진지하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되게 잘 껴넣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위기를 전혀 해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신기했고 아까 그 캐릭터 중에 스트링랜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형적인 되게 못된 미국 백인 남성 이런 편견들 다 모은 안 좋은 편견 다 모은 이런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와 그 엘라이자가 당연히 소수자인 엘라이자랑 엘라이자 주변 친구들도 다 약간 어떤 소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대립하는 걸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데 여기서 엘라이자의 그런 캐릭터성이 되게 멋진 게 뭐냐면 그냥 뭐 장애는 장애고 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되게 솔직하고 자기 감정에도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꼭 하고자 하는 열망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판타지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되게 멋있었고 되게 시원함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좀 재미있는 씬 중에 하나가 그 막 스트레인랜드가 계속 청소부 하대하고 그 흑인 친구 계속 인종차별하고 막 이런 게 계속 깔려 있는데 이런 걸 그냥 가만히 묵묵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어떤 시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엘라이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욕을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 그 표정과 연기가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너무 멋있다. 그래서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느껴볼 수 있는 영화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기가 좀 태풍 와가지고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딱 이런 춥고 비 오는 날에 보면 되게 잘 어울릴 만한 여운이 클 만한 영화고요. 되게 아름답고 슬프고 여운도 길고 또 사랑스럽고 근데 또 유치하지도 않은 그런 판타지 영화가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 영화가 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크리처 영화 딱 했을 때 진짜 생각나는 대표적인 영화이면서도 우리가 아는 그런 무서운 영화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크리처의 새로운 면모를 봤다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음. 사랑에 빠져버리는. 쉐이프 오브 워터 얘기 들으니까 뭔가 제가 가지고 온 영화가 쉐이프 오브 워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바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제 키워드는 국가였는데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제목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근데 제가 이걸 몰랐는데 세호가 예전에 에피소드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2화에서 저희 막 밖에 막 시작할 때 서로 뭐 좋아하는지 막 이렇게 간략하게만 얘기하는 화가 있었는데 그때 언급했던 거거든요. 저도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세히 얘기한 적은 없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늘도 궁금하다. 세호와 제가 취향이 정말 겹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영화보다 원작을 좋아해요. 제가 동화책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맞아. 동명의 동화책이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모리스 샌닥이라고 엄청 유명한 동화 작가분의 작품인데 영화는 스파이크 존스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랑 존 말코비치 대기 이런 걸로 유명한 감독이시죠. 그래서 영화는 2009년에 개봉을 했고요. 지금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인간 남자아이 소년인데요.
9살 남자애고 이름은 맥스입니다. 근데 맥스가 너무 심심해요. 함께 놀 친구도 없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안 놀아주고 엄마도 안 놀아주고 맨날 혼자 놀다가 너무 외롭고 슬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분노로 표출돼서 어느 날 밤에 확 화가 나서 감정이 폭발해서 엄마의 어깨를 꽉 물어버리고 집 밖으로 막 뛰어가요, 맥스가. 그러다가 배를 타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해요. 그 나라에는 진짜 무섭게 생긴,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괴물이 맞아? 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무섭게 생긴 괴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괴물들이랑 맞닥뜨리니까 맥스가 사실 나는 왕이야 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다른 데서 20년 동안 국가를 통치하다 왔다라고 뻥을 치고 나는 모든 슬픔을 막아낼 슬픔 방패도 있고 외로움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막 말을 하면서 약을 팔아요. 그랬더니 괴물들이 이렇게 작은데 왕이라니 드디어 우리 왕을 찾은 것 같다 이러면서 왕인지도 모르고 잡아먹을 뻔했네 이러면서 친구로 싹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맥스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지내면서 괴물들하고 친해집니다. 사실 이게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줄거리라고 할 것이 사실 엄청나게 다른 영화들처럼 복잡한 서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동화책을 원작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단순한 줄거리. 맥스가 괴물들에 사는 나라에 가서 친해지고 놀고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 이게 이 영화 이야기의 전부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동화책을 스파이스 존스 감독이 100분이 넘는 영화로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해서 바뀐 부분은 감정이 진짜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동화책은 사실 그런 부분이 읽히진 않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거라면 이 영화에서는 괴물들하고 맥스가 대화를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괴물들의 사연들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그려져요. 줄거리가 단순한 데 비해서 막 그렇게 지루하다거나 하지 않게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동화책 원작 그림도 정말 정말 무섭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CG로 한 게 아니라 퍼펫 만들듯이 엘모 같은 애들 만들듯이 진짜 털난 그런 옷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입히고 표정 정도만 CG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워낙 유명한 동화 원작이다 보니까 원래 디즈니가 판권을 갖고 있었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오래 했대요. 근데 그 동화의 감성을 구현할 수 없었고 그걸 실패했다가 이제 스파이크 존스가 다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제작하는 방법도 힘들었고 기간도 오래 걸렸고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동화책 원작의 느낌이 너무 잘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따스한 털옷과 엄청나게 부리부리하게 무섭게 생긴 그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와 그 소년 맥스와의 그런 감정이 교류되고 대화하고 울고 화내고 막 이런 장면들에서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집중이 되고 사실 처음에는 살짝 지루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끝에는 나도 모르게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새우 우셨나요? 저 울었죠. 저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진짜. 제가 동화책을 봐도 눈물이 엉엉 나는데 영화는 정말 엉엉엉엉 눈물이 나요. 맞아. 네, 울고 싶으시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적으로도 볼 수 있듯이 어린이 영화는 아니고요, 사실. 동화책을 원작으로 했지만 어린이 시절이 있었던 어른들을 좀 더 타깃으로 한 영화인 것 같고 그 스파이크 존스 감독 특유의 그런 감성들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됐고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별 장면인데 마지막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맥스가 다시 나오면서 괴물들이 막 엄청 슬퍼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 맥스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포효하거든요. 아우 하고 맞아. 소리를 내고 맥스도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같이 아우 하면서 웃어주면서 이렇게 떠나는데 그거 보고 안 울었다? 그러면 사페. 사이코패스다. 문제가 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게 맥스의 어떤 상상의 공간일 수도 있고 맥스에 도피처 있었을 수도 있고 괴물들을 만나면서 어떤 그런 고민과 외로움과 이런 거를 해결하고 다시 안락하고 평안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게 그냥 정말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하면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아련함? 음. 이 영화에도 저는 고스란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적추적한 날에는 보시면 안 되고 좀 더 바삭한 날에 보시면 더 잘 어울리는 영화인데 영화 색감이 굉장히 건조해요. 아, 맞아. 약간 누리끼리 한 게 건조해서 쉐이프 오브 워터랑 날씨가 반대되는 날에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네. 영화도 음악이 진짜 좋은데 아, 저 음악 너무 좋아요. 음악이 미쳤죠, 그쵸? 진짜 미쳤어요. 스파이크 존스 감독 그 전 작품 그녀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그 더 문송 있죠. 그 스칼렛 요한슨이 부른 노래. 그 노래를 작업한 캐러노라는 아티스트가 이 영화 음악에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 영화 분위기를 진짜 만들어주는 건 또 여기서도 음악이거든요. 마치 알렉산드로 데스플라가 쉐이프 오브 워터의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면 스파이스 존스 감독보다 음악이 진짜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랑 같이 나오는 곡들이 있는데 진짜 그 동화적인 분위기와 그 묘한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서 이 음악도 영화 보고 나서 그냥 사운드 트랙만 들어보시면은 음악 자체로도 너무 감상하기 좋은 음악이라고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크리처 디자인부터 해서 그 크리처를 사용하는 방법, 영화에 만듦새 뭐 여러 가지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쉐이프 오브 워터는 크리처의 로맨스를 끼얹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크리처의 그런 동화적인 느낌과 따스함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는 무시무시한 영화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벌이는 따뜻한 영화. 그래서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 꽁치의 아기 크리처로 갈까요? 제가 갖고 온 영화는 애니메이션이고 늑대 아이입니다. 네, 울프 칠드런인데요. 네, 이 애니메이션이 2012년 개봉작인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이게 엄청 잘 만들었고 엄청 재밌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다른 되게 유명한 거랑 겹쳐서 그랬는지 아무튼 잘 흥행이 안 됐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그냥 그때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주제도 이제 뭐 크리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한번 봤습니다. 제가 갖고 온 이 영화의 이상한 생명체는 아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늑대 아이예요. 늑대이면서도 아이인 그런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뭐 늑대 인간 관련한 영화는 너무 많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좀 새로웠던 게 아기가 늑대 인간인 경우는 본 적이 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탁월한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 아기를 늑대로 표현을 하는 게 왜냐면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정말 저랑 다른 생명체 같거든요. 뭔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 언제 사람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늑대 인간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생명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 썸머워즈나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되게 크게 흥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고 역시 일본에서는 되게 크게 성공을 하고 그해 이제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까지 타면서 굉장히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었어요.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애니메이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딸의 내래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의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에서 아빠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우연히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책도 없이 앉아있는 남자를 만나게 됐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엄마가 이제 이 하나라는 캐릭터인데 하나가 이 남자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먼저 다가가요. 그래서 지금 이 듣는 수업은 교과서가 없으면 따라가기 어려우실 텐데요. 라면서 용기 있게 말을 걸어가지고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 남자가 되게 외롭고 혼자 살고 뭔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돌아가서 다다이마 이러면서 다녀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따뜻한 곳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책을 되게 좋아해서 이 남자가 책장도 크게 해가지고 책도 읽고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하나 용기 있는 하나가 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마지막 이제 말을 탁 날리죠. 그럼 내가 다녀왔어? 라고 인사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프로포즈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 관계가 되려고 하는데 남자가 진작부터 말하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나는 사실 하면서 자신이 이제 숨겨왔던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 연출이 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람에서 이렇게 늑대 인간으로 슉 변하는 그 연출 되게 좋았거든요. 아무튼 그 늑대 인간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의 용기 있는 주인공 하나는 그래도 나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 라고 하고 둘이 이제 동거를 시작을 해요.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아서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는데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너무 충격적으로 이제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가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완전 깐난쟁이 애기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가보니까 문 앞에 먹을거리들이 잔뜩 들어있는 봉투들이 있고 지갑도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서늘한 마음이 들어서 뛰쳐나가 봤더니 막 비가 오는데 강 아래에 늑대로 변한 남편이 죽어 있는 거죠. 졸지에 하나는 두 아이를 길러야 하는 싱글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싱글맘인 하나가 심지어 이제 완전히 인간도 아닌 늑대의 아이 둘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가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저는 너무 계속 이제 생각나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 호소다 마모루 감독 특유의 이 연출이랑 이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랑 너무너무 잘 맞아요.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 뭐 그런 눈동자의 이런 흔들림으로 감정들을 되게 미세하게 표현을 한다던가 또 이 아이들이 나오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이 싱글맘인 하나의 어떤 마음이라던가 아이들의 이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시끄럽던 방식이 전혀 아니고 엄청 섬세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전달이 너무 잘 돼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몽글몽글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런 감정이 되게 전달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음악을 엄청 또 잘 써요. 사운드를 되게 잘 쓰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저는 이제 특히 이 하나가 늑대 인간을 만나서 서로 그러니까 늑대 인간이란 정체를 알게 되고 함께 살고 일상을 나누다가 아기가 생기고 딸을 출산하기까지의 이 장면에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림과 함께 음악만 이제 깔리거든요. 근데 마치 저는 그 애니메이션 업의 오프닝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이 시작하는 이 연인의 그 일상들, 따뜻한 그 일상들이 너무 아름답게 게다가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장면까지 나오니까 더 약간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네, 그런 연출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비 내리는 그 강에서 남편이 늑대로 죽어 있는 거 보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충격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늑대다 보니까 가서 시신을 이렇게 해서도 못해요. 그냥 쓰레기. 쓰레기차에 실려 가거든요. 근데 너무 현실적인데, 근데 그 충격적인 그 장면에서 갑자기 모든 소리가 싹 멈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게 과감한 애니메이션 연출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기들이 진짜 심각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이게 늑대 아이인데 이게 약간 그 일본어로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글로 멍멍 이렇게 대사가 이렇게 적혀져 나와요. 실제로도 이제 멍멍 하는 소리가 사운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을 보면서 되게 우리 강아지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로 강아지인 거예요. 이 늑대 아이에서 이 아기들이 귀여운 것과 귀여운 것이 같이 붙어가지고 정말 너무 심각하게 귀엽다. 그런 보는 또 재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진짜 어떻게 아기는 어른이 되는 거지? 이게 어른이라는 게 진짜 약간 그 성인도 있지만 뭔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른이 되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영화가 육아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하고 일단 봤었는데 너무 그 육아에 대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육아에 대한 그 컨텐츠 주제할 때 이거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진짜 그 대체 어떻게 어른이 되는 걸까 그 막막하고 어려운 감정들을 늑대 아이라는 정말로 더 생경한 존재를 키워야 하는 싱글맘의 그 이야기로 보여줘서 더 많이 와닿고 더 많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서도 마냥 힘든 게 아니라 또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또 되게 잘 보여줘요. 되게 용기를 주고 뭔가 그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이 하나 캐릭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다가 맨 마지막에 어머니의 노래라고 울었어? 이제 엔딩곡이 딱 나오는데 울었다. 눈물 주룩이죠. 이거는 진짜 눈물 주룩 나왔고 그 가사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 와닿아가지고 저는 많이 울어버렸고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감독이 그 5년 결혼을 하고도 5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고민을 오랫동안 했고 나도 아기를 기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기적처럼 이제 이 영화 개봉할 때쯤 해가지고 개봉하고 나선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빠가 됐는데 이제 이 감독이 늑대 아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괴물의 아이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미래의 미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아 3부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은 늑대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 육아를 주제로 한 게 괴물의 아이고, 그다음에 약간 새로 태어나는 그 아기 동생과 이미 있는 오빠의 그 관계성을 담은 게 미래의 미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래의 미라이만 봤었는데 늑대아이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괴물의 아이도 곧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감독이 어머님이 또 이 영화 이렇게 만들기 직전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상을 치르면서 우리 엄마는 과연 나를 기르면서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질문이 이 영화로 이어졌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같이 진짜 약간 상황이 너무 잘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되게 두루두루 저는 되게 공감할 것이 많은 애니메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듦새도 뭐 당연히 네, 좋아서 네, 되게 뭐랄까 기분이 좋아지는 무겁지 않은 영화를 보고 싶으실 때 보시면 만족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 우연히 이거 저번 주에 봤었거든요, 주말에. 어떻게 이걸 우연히 진짜 봤대? 우연히? 그냥 신기하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었어가지고 찾다가 이제 마침. 봤었는데 보면서 뭔가 저희 엄마 생각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뭐 모성애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그 저희 엄마도 저랑 동생이 다 서울로 가면서 그 떠나보낼 때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막. 근데 그 엄마의 마음과 나의 마음 다르잖아요. 나는 왜? 약간 이런 태도였는데 약간 품에 있던 사람이 나간다라는 거가 엄마가 처음 겪어보는 거였고 그게 엄청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약간 그 남매가 나중에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왜냐면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진짜. 네. 네, 여러 감정들을 떠올리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오늘 크리처 얘기, 노베에서 시작한 무시무시한 크리처 얘기로 영화파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크리처 얘기로도 감동적인 얘기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게. 육아에, 사랑에, 성장에 이제 하지만 정말 꿋꿋한 무시무시 크리처까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괴생명체가 있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크리처가 캐릭터 등장인물로 나오는 영화가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이거 이외에도. 그래서 보고 싶은 작품들 더 많았고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좋아하는 크리처 영화가 있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처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저희 이번 영업판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신작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두두.